스트레스가 많고 참아야 할 일이 많은 현대사회에서는 넘치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욱하는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받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고 있고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범죄도 늘고 있는데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분노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욱하는 성질 죽이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널드 T. 포터 F로는 의학 박사이면서 분노관리 및 정신건강 카운슬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간 분노하는 마음, 분노관리 입문, 분노를 멈춰라 등의 저서를 통해 현대인의 분노를 분석하고 치유 방안을 제시해온 최고의 분노 전문가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분노란 무엇인지, 무엇이 분노를 만드는지, 그리고 다양한 분노의 종류와 그 대처 방법까지를 자세히 풀어놓습니다. 분노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영향과 어린 시절의 정신적 외상, 그리고 현재의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꼽는데요. 분노를 그 원인과 양상에 따라 크게 6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변하는 것 같은 돌발성 분노, 오랜 시간 화를 쌓아오다 터뜨리는 잠재적 분노,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터지는 생존성 분노, 무력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체념성 분노,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 나타나는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 마지막으로 상대에 의해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가 그것입니다. 유형은 각기 다르지만 이 모든 분노는 단지 순간의 폭발로만 끝나지 않고 관계를 망치고 직업을 잃게 하고 육체적인 손상은 물론 그 이상의 심각한 일까지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의 분노의 원인을 파악하고 스스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분노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과 6가지 분노의 유형 중 우리 주변에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 잠재적 분노에 대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분노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종종 무섭고 이상한 일을 경험한다. 때로는 마치 육체와 뇌가 없는 것처럼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도 하고 훗날 반드시 후회할 말들을 자신도 모르게 내뱉곤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화를 억누르지 못하는 4명의 사례를 소개하겠다. 라일,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던 남자. 라일은 8살 때 아버지의 손에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이 있다. 깜빡 잊고 난로에 넣을 땔감을 쌓아놓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라일이 일을 해놓지 않은 걸 보고 머리가 깨져 기절할 때까지 라일을 폭행하였다. 라일의 어머니가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갔고 그녀는 의사에게 라일이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사건 이후 라일은 달라졌다. 성미가 사나워졌고 드러내놓고 아버지를 증오했다. 라일이 16살 되던 해 라일은 성인이 되었고 판세는 뒤집어졌다. 어느 날 결국 라일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인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여동생은 내게 오빠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아버지에게 미친 듯이 소리 지르다 마구잡이로 달려들었다고 말했다. 라일이 아버지를 바닥에 넘어뜨린 채 마구 발길질을 하는 등 인정사정 없이 아버지를 두들겨 팼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라일은 이제 30살의 어른이지만 아직도 감정 조절을 못해 자주 그리고 아주 무섭게 화를 낸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 기억을 못한다. 16살 때 처음 그랬던 것처럼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한다. 라일은 이러다 언젠가 자신이 살인까지 저지르는 건 아닐까 두려워한다.
하루속히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정말 자신의 걱정대로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 브렌다,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며 사는 여자. 브렌다는 늘 있는 듯 없는 듯한 여성이다. 조용하고 착하지만 특별한 면이 없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존재였다. 오늘도 브렌다는 회사에서 자신이 제시한 좋은 의견을 상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무시하는데도 웃고만 있다. 파티에서 남편이 노골적으로 다른 여자를 넘보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다. 그러나 사실 브렌다는 속으로 무척 분노하고 있었다. 실제로 브렌다는 한 달에 한 번씩 갑작스럽게 폭발하곤 하는데 이때 그녀가 쏟아내는 욕설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녀가 브렌다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브렌다의 의지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욕이 스스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브렌다의 모습은 마치 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너무도 낯설다. 리카르도, 쉽게 마음이 상하는 자존심 강한 남자. 리카르도는 성실하고 사람 좋은 회사원이지만 안타깝게도 자의식이 매우 약하다. 스스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워한다. 며칠 전 그의 상사가 그에게 일부 서류 작업을 다시 하라고 시키자 리카르도는 그만 욱하고 분노를 터뜨렸다. 내까지 뚱땡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며 상사에게 마구 소리를 질렀다. 얼마나 심하게 화를 냈는지 결국 경비 2명이 와서 리카르도를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야 했다.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 그랬던 것처럼 리카르도는 그날로 해고되었다. 그날 밤 리카르도는 울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나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어. 참아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아무리 외쳐도 도저히 못 참겠어. 그냥 돌변해버려.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내 자신을 나도 어쩌지 못하겠어. 샤렐, 버림받을까봐 늘 불안한 여자. 남자친구가 너무 가까워진 것 같다고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치솟는 분노를 참지 못해 꽃병을 던져버렸죠. 샤렐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다 못해 자신을 잃곤 한다. 질투도 무척 심해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힐끗 쳐다만 봐도 길길이 날뛴다. 샤렐의 가장 큰 두려움은 버림받는 것이다. 그 두려움은 샤렐이 겨우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후 아버지마저 사라져버린 데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샤렐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려는 기색을 보이면 즉시 패닉 상태가 되어 미친 듯이 흐느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곤 한다. 그러나 샤렐은 분노에 찼을 때 자신이 했던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라일, 브렌다, 리카르도, 샤렐은 모두 욱하는 성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아마 이 책을 읽는 독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폭발적인 분노라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동시에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하게 이상적인 수준의 인지력, 자의식, 행동조절 능력을 상실했을 때 일어난다. 이러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어느 순간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고 딴 사람으로 변한다. 나의 고객 중 한 사람은 언젠가 운전을 하다 자신의 차에서 뛰쳐나가 자신을 모욕한 다른 운전자를 두들겨 팬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때 차에서 내린 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욱하고 치미는 성질을 조절하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존 레이테이는 폭발적 분노에 대한 자신의 저서에서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5명 중 1명이 통제 불가능한 분노를 경험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전 세계 인구의 20%가 상습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만큼 심각한 분노를 보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곧 많은 사람이 때때로 분노를 참지 못해 나중에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자신이 정말 싫지만 일단 분노가 치밀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위스콘신주 오클레어에서 임상심리학자로 일하고 있다. 오클레어는 인구가 겨우 6만 명밖에 되지 않는 한적한 도시로 가족 중심적이며 신앙심이 깊은 데다가 조용한 곳이다. 오클레어에는 얼치기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다 할 폭력 조직도 없다. 그래서 이 소박한 도시에는 분노하는 사람이 드물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내 담당 파일에는 빽빽 소리 지르는 성질급한 돌발성 분노와 오랫동안 혼자 꽁에 있는 잠재적 분노를 동시에 나타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는 일상적이라고 할 만큼 많다. 요즘 많은 나라에서는 헤어진 커플들이 이미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얘기되고 있다. 또한 경제 불황으로 인한 정리해고 때문에 근로자들 사이에서 체념성 분노가 늘고 있다. 특히 이곳 오클레어에는 엄청난 수치심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다. 이들은 아주 작은 비난에도 매우 분노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삶에 대한 공포와 방어적인 태도뿐이다. 나는 레이테이가 발표한 수치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전체 인구의 20%가 적어도 주기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것이다. 분노는 이미 세계의 많은 나라가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다. 분노는 변신이다. 분노는 평상시에 화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창구를 이용할 수 없을 때 흔히 발생한다. 대화도 통하지 않고 설득해도 소용없고 운동을 해도 풀리지 않고 타임아웃을 외치기에도 이미 때는 늦었다. 화를 담아놓는 감정 풍선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 폭발한 것이다. 둑은 무너졌다.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한다. 그것이 단 몇 초였다고 해도 자신만이 느꼈다 해도 분명 변신을 한 것이다. 분노는 우리의 뇌가 넘치는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 응급조치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풍선이 뻥 하고 터지더라도 일단 응급 상황이 지나면 몇 분 혹은 몇 시간 이내에 평소 성격으로 돌아온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정확한 답은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 뇌가 극도의 스트레스나 위협을 인지했을 때 나타나는 자기 방어의 일환이라는 가설이 가장 지배적이다. 뇌는 살아남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본능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잠재적 분노란 무엇인가? 잠재적 분노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오랫동안 분노가 축적되었을 때 나타난다. 잠재적 분노에는 피해의식, 어떤 사건에 대한 병적인 집착, 범죄자에 대한 도덕적인 분노와 증오, 복수에 대한 환상, 그리고 간혹 범죄자를 계획적으로 습격하는 행동 따위가 포함된다. 잠재적 분노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린다.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 상처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다.
게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는 커져만 간다. 화가 누적되면 분노는 증오로 바뀐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과 그러한 행위 자체에 대해 도덕적인 분노와 충격을 느끼는 것이다. 잠재적 분노 중에서도 특히 상대에게 도덕적인 차원에서 분개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자신은 순진무구한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은 악마 같은 존재 혹은 파멸되어야 할 악덕한 사람들로 그려지게 된다. 잠재적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한다. 잠재적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감춘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난 크기의 분노가 쌓여 있는데도 그것을 한눈에 알아차리기 힘들다. 그러나 위험성이 높은 종류의 분노인 만큼 이를 알아차리는 일은 중요하다. 종종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의 방어 기제가 무너지며 수년간 억눌려 있던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 잠재적 분노에 대한 진단. 다음 질문으로 자신에게 잠재적 분노 증상이 있는지 혹은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자. 예전에 받았던 상처나 모욕이 자꾸 생각나는가? 과거에 당했던 모욕에 대한 분노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강해지는가?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상상이 강렬하게 들 때가 있는가? 자신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사람들이 미운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면 사람들이 많이 놀랄까? 요즘 사람들이 아무 처벌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일들을 보면 화가 치솟는가?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편인가? 화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한 짓을 되갚아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상처를 준 적이 있는가? 자신의 불행이 특정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그만 집착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 라고 말하는가? 자신에게 잠재적 분노 증상이 있다고 느꼈다면 이번 장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잠재적 분노를 예방하는 방법. 분노가 치솟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불평하기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잠재적 분노는 발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연상해보라. 지금부터 모래시계의 상단은 모든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때 느끼는 평온한 상태라고 가정하겠다. 이런 상태에서는 보통 안정감, 고요함, 즐거움, 만족감을 느낀다. 모래시계 하단은 위쪽과 정반대로 불만족, 불행, 비참함, 자기연민 같은 감정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하자. 바로 이 모래시계 하단이 잠재적 분노가 쌓이는 곳이다. 하단으로 떨어지는 모래알갱이 하나하나는 새로운 짜증, 다툼, 도덕적 분노, 자신이 모욕이라고 인지한 상황 등을 상징한다. 어떤 모래알갱이는 오래전에 받은 상처를 상징할 수도 있다. 다른 알갱이는 더 즉각적인 분노에 따른 것이다. 서서히 모래알갱이는 여러 주에 걸쳐, 여러 달에 걸쳐, 혹은 수년에 걸쳐 쌓인다. 그리하여 결국 엄청난 양의 모래알갱이가 쌓이게 된다. 기분이 나쁘면 나쁠수록 모래시계 하단은 더욱 가득 찬다. 이렇게 해서 모래시계 하단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되면 결국 욱하고 성질이 폭발하고 만다. 즉
잠재적 분노는 인생이 오랜 시간 동안 점점 나빠져 왔을 때에만 생긴다. 화가 잠재적 분노로 바뀌는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래시계를 뒤집어라. 그렇게 하면 골칫거리를 상징하던 모래알갱이가 상처의 치유, 인생의 여러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대책, 그리고 만족감을 상징하게 된다. 모래알갱이가 떨어질 때마다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지고 욱하는 성질이 치솟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는 것이다. 이 모래시계 비유를 설명하다 보니 내가 개인적으로 굳게 믿는 말이 떠오른다. 인생은 늘 점점 나아지거나 점점 나빠질 뿐이다. 모래시계를 뒤집는 일은 혁명과도 같은 과정이다.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이 잠재적 분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장기적 분노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라. 잠재적 분노는 속상했던 일을 마음에 담아뒀을 때 생긴다. 누가 자신에게 함부로 했다거나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었다고 가정하자.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게 인생이지 뭐 대수로울 거 있나 라고 생각하면 그 일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겠다. 그러나 상처를 담아두고 계속 곱씹으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자기들이 뭐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더욱 미워할 구실을 찾게 된다. 물론 욱하는 성질이 속상한 마음이 좀 들었다고 해서 터지는 것은 아니며 속상한 마음이 무조건 잠재적 분노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까지 상처를 머릿속에 쌓고 또 쌓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공격하고 배반하였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들은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에 매달리는 한편 마음속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그러다 결국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싶으면 욱하고 성질이 폭발하는 것이다. 욱하는 성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분노를 키우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정신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현 상황을 생각해보자. 지금 현재 속상한 일은 없는가?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직장 생활에서 일어난 갈등, 부모님이나 형제 혹은 자식과의 다툼, 치료가 불가능한 육체적인 문제, 친구와의 다툼, 혹은 최근 일어난 정치적인 사건,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모든 게 잠재적 분노를 더욱 커지게 할 수 있다. 잠재적 분노를 더 커지지 않게 막아야 하는 순간은 항상 지금이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모습이 머릿속에 각인되기 전에 분노가 삶의 즐거움을 모두 앗아가기 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속에 분노를 키우지는 않았나 라고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만일 키웠다고 대답했다면 아직 분노가 자그마한 크기일 때 그만 버리자. 지금 버리는 편이 나중에 분노가 더 크고 강력해졌을 때 버리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이다. 반박 방법을 이용하여 잠재적 분노의 원인이 되는 분노에 반박을 해보라. 언제부터 악감정이 쌓이기 시작했는지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이 없어질까도 중요하다. 목표는 부정적이고 화를 부추기는 생각을 긍정적이고 화를 낮추는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찰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나아가지 못하겠어. 라는 생각을
찰스가 내 인생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라는 생각으로 대체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가벼울지 상상해보라. 만일 그런다면 더 이상 자기 분노에 갇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덜 부정적인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다. 잠재적 분노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발생한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증오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을 떠올려라. 만일 억울한 심정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열대 폭풍우가 따뜻한 바다 위에서 힘을 모아 태풍이 되듯 나쁜 감정도 차츰 힘을 얻어 강해진다. 이러한 감정이 계속 쌓이다 보면 한 사람을 완전히 증오하게 된다. 증오는 나쁜 감정을 계속 담아두려 하거나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할 때 발생하는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심정은 화가 딱딱하게 굳거나 얼어붙은 상태이다. 일단 굳으면 돌처럼 꿈쩍도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 누군가를 증오하면 상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자신의 눈에는 괴물로 비춰진다. 일단 누군가를 증오하게 되면 욱하는 성질이 치솟을 가능성이 한결 높아진다. 증오는 잠재적 분노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연료이다. 그러므로 잠재적 분노가 있다면 증오심을 버리는 법부터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오를 버릴 수 있을까? 나는 전환, 감정적 무관심, 용서, 화해 이 4가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가운데 전환은 가장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간단하다고 꼭 쉬운 것은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 증오를 버리든 간에 증오를 버리기란 쉽지 않다. 증오는 저녁 식사에 초대했더니 밥을 다 먹고도 집에 가지 않는 손님과 비슷한 존재이다. 전환은 자신의 삶을 계속 살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흔히 나쁜 생각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바쁘게 지낸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곧 전환이다. 전환의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증오하는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머릿속에 있는 불필요한 집착을 몰아내기 위해서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인생을 즐겁게 살자이다. 자신이 증오하는 사람을 예전보다 덜 떠올리고 있다면 성공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정적 무관심은 자신을 심각하게 모욕한 사람을 떠올렸을 때도 강력한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준 상처는 모두 과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다. 이미 지난 일을 두고 계속 불행해할 필요는 없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나아갈 수는 있다.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거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거나 속이 뒤틀리지 않는다면 감정적 무관심을 이룬 것이다. 용서와 화해는 전환이나 감정적 무관심에 비해 이루기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혜택이 있다. 용서와 화해는 깨진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인생이 정말 나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정말 큰 선물을 주는 셈이다. 내가 생각하는 용서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정의는 정신분석학자 로버트 캐런이 말한 것처럼 용서는 누군가를 다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즉, 캐런의 말은 용서란 자신을 해친 사람에게 연민과 관용을 베푸는 행위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용서할 의무는 없다.
상대방을 반드시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부담을 줄 뿐이다. 하지만 용서는 치유의 과정인 동시에 변신의 과정이다. 이를 통해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서라는 말에는 함정이 하나 있다. 자신은 늘 착한 사람이고 가해자는 늘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 글로 쓰면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이 한 나쁜 일 말고도 좋은 일까지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어렵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격분해서 상대방 말을 끊고 그 사람의 결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용서의 첫걸음은 떼었다는 의미이다. 만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참여할 수 있다면 훨씬 큰 진척을 보인 것이다. 증오를 버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화해이다. 화해라 함은 가해자와 다시 관계를 맺는 일이다. 즉, 실제로 편지를 나누거나 대화를 하거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다. 화해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신에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왜 이번이 지난번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가해자가 달라졌다는 증거가 있는가? 상대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졌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 화해를 하려면 긴 시간이 걸린다. 가해자는 말 그대로 자신이 예의 바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용서는 자기 내에서 혼자 하면 되지만 화해란 두 사람 이상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다시 상처를 주거나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당신은 화해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최근에 보여준 나쁜, 유치한, 무책임한 태도보다 장점이 더 많이 눈에 들어와도 화해할 준비가 된 것이다. 잠재적 분노는 삶을 즐길 수 없게 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상처에 대한 해묵은 감정은 마음만 먹으면 버릴 수 있다. 그래야만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과 세상을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